저 선비라는 작자가 꽃가마를 태워 기생월선을 첩으로 들이더니 조강지처는 냄새나는 헛간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세등등해진 월선은 8살배기인 설화의 아들 윤상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고 밥그릇까지 엎어버렸으니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천하의 강설화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겠습니까? 설화는 이를 득득 깔며 벌통 하나를 안방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윙윙거리는 벌떼 수백 마리가 월선의 얼굴에 새카맣게 달라붙으니 순식간에 얼굴이 수박만 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당을 대굴대굴 구르는 꼴을 뒤로하고 설화는 아들 윤상의 손을 꼭 잡은 채 보란듯이 대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경상도 땅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 이씨 가문의 대저택이 우뚝 서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서 경상도에서 이씨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이 마을 끝에서 끝까지 펼쳐져 있었고 갑수와 소작인들만 수십 명이 고개를 조아리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선도라 하는 자였습니다. 허우대는 또 어찌나 번듯한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해서 겉으로만 보면 영락없는 양반 도령이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이선도라는 자가 어려서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이봉구 대감이 밭에 나가라 호통을 쳐도 기방 출입만 일삼고 어머니 정씨 부인이 눈물로 타일러도 팔봉과 무례배들과 어울려 노름판에서 돌아올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부잣집인들 버텨내겠습니까? 이선도가 기방에 뿌린 돈이 논밭 몇 마지기 값이고 노름에서 날린 돈이 곡간 하나를 통째로 비울 만큼이었으니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씨 가문의 재산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수와 소작인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곡간에는 쥐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만큼 텅 빈 채 버려졌습니다.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비가 오면 방 안에 무릉덩이가 고였고 한때 경상도를 호령하던 이씨 대저택은 흉가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봉구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고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빈 솥을 들여다보며 쌀 한 톨 없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낸 방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 체면도 바닥난 마당에 어떤 규수가 시집을 오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힘께나 쓰는 건장한 여인, 즉 노동력을 부려먹을 수 있는 며느리를 들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씨 집안에 들어오게 된 여인이 바로 강설화였습니다. 나이 32에 동네 장정 대여섯이 달려들어 씨름을 해도 밀어내지 못할 만큼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이 남정네 허벅지만 한 거구의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체구를 보고 기가 눌렸을 테지만 이씨 집안 식구들은 저 덩치면 소 대신 밭을 갈겠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강설화가 시집 오던 첫날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마도 없이 보따리 하나 들쳐매고 이씨 집안 대문을 들어서는 강설화의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청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부채질을 하던 이선도가 강설화의 모습을 보자마자 부채를 탁 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황소야. 이런 뚱뚱한 년을 내 마누라로 데려오다니 아버지도 미치셨지. 이선도가 대청 난간에 침을 뱉으며 내뱉은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혼인 첫날의 남편이라는 자에게서 나온 말이 그 모양이었으니 강설화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강설화는 고개를 떨구면서도 입술을 꾹 깨물었을 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라고 다를 게 없었지요. 정씨 부인이 부엌에서 강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봉구 대감에게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영감, 저 며느리 밥값이 장난이 아닐 거요. 하루에 쌀 서너 되는 축내겠소. 이봉구 대감이 마당 끝에서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낮은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그만큼 부려먹으면 될 것 아니오. 소도 먹여야 밭을 가는 법이니 시부모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소 한 마리로 본 것이었습니다. 강설아는 그 말을 등 뒤로 또렷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친정이라 할 만한 곳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강설아에게 이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이 유일한 지붕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강설아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솥에 불을 떼고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소 대신 쟁기를 끌었으며 해가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이 이글거려도 쉬지 않고 낫을 휘둘러 잡초를 베어냈습니다. 등에 햇볕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해도 강설아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선도라는 자는 아내가 피땀을 흘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면 대청마루에 드러누워 낮잠을 자거나 팔봉과 무례배들과 어울려 투전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설아가 장에 내다 판 나물 푼돈마저 이선도의 손에 들어가면 그날 밤 월선이 있는 기방의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선도는 술에 취해 돌아오면 괜히 강설아를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꼴을 거울에 비춰봐라. 뚱뚱한 주제에 밥은 또 얼마나 처먹는 거야. 강설아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도 시부모는 모른 채였고 오히려 정씨 부인이 방문 틈새로 혀를 끌끌 차며 내뱉었습니다. 저도 참 좀 살을 빼면 우리 아들이 저러겠소.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와도 강설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조롱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천대와 멸시 속에서도 강설아가 이를 악물고 버텨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어린 이윤상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자식이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어 잠들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한 온기가 설화로 하여금 이 생지옥 같은 집안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어맨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윤상이 4살 5살로 자라나면서 설화는 마음속으로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만큼은 남들에게 천대받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게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설화는 험한 산속을 헤매며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비법으로 야생벌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떼가 달려드는 광경만으로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겠지만 설화는 맨손으로 벌집을 들어 올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벌에 수십 군데를 쏘여 팔뚝이 퉁퉁 부어올라도 이를 악물고 꿀을 짜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야생 벌꿀은 빛깔이 짙은 황금색을 띠고 향이 어찌나 그윽한지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설화의 벌꿀이 입소문을 타면서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씨 집안에 텅 비어있던 곳간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이고 허물어져 가던 기와지붕을 새로 고쳐 올렸으며 밭에 씨앗을 뿌릴 종자까지 마련한 것이 전부 설화가 험한 산을 누비며 목숨 걸고 벌어들인 꿀돈이었습니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은 다시 따뜻한 방에서 군부를 쬐며 기름진 고깃국을 떠먹었고 이선도는 다시 기방을 드나들 미천이 생겼다며
비실비실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설아가 벌에 쏘이고 벼랑에서 미끄러지며 사투를 벌여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식구 누구 하나 설아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대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윤상을 번듯한 서당에 보내 그를 배우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꿀을 팔아 번 돈 중에서 조금씩 따로 떼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윤상이 8살이 되던 해에 그 돈이 꽤 묵직하게 모였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올가을이면 윤상을 읍내 서당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던 설아의 귀에 어디선가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나와 수군거리는 기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아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두 다리가 땅에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이선도가 화려한 꽃가마를 앞세우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 꽃가마 안에서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내린 여인은 읍내에서 이름난 젊은 기생 월선이었습니다. 이선도가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인이 내 작은 마누라다. 누구든 불만 있으면 앞으로 나와봐라. 그 소리에 안방에 있던 이봉구 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정씨 부인이 뒤따라 나와 치마를 움켜쥐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기생을 첩으로 들여 이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을 셈이냐. 이봉구 대감이 지팡이를 번쩍 들어 이선도의 어깨를 내리치려 했지만 이선도는 아버지의 지팡이를 빼앗아 마당 저편으로 내던지고는 두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이선도에게 떠밀려 마루 아래 흙바닥으로 나골게 된 60 넘은 늙은 부모가 흙먼지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이선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월선의 손을 잡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설화는 그 모든 광경을 대문 앞에 선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강설화의 가슴을 무너뜨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이윤상의 서당 죗값으로 몇 년을 모아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 보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설화가 허탈하게 빈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는 그 순간 안방에서는 월선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설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 없이 양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옆방에서 잠든 이윤상이 깨지 않도록 이를 꽉 깨물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그 긴 밤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월선이 안방을 차지한 그 다음 날부터 이씨 집안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도라는 자는 첫날 밤도 지나기 전에 강설화를 불러 세우더니 턱짓으로 부엌 옆에 허름한 헛간을 가리키며 내뱉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저기서 자라. 땀 냄새에 기름 냄새까지 풍기는 뚱뚱한 년이 안방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월선이가 역겹다 하지 않느냐. 이선도가 코를 틀어막는 신학을 하며 손사래를 쳤는데 그 헛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깔려 있어서 소나 먹던 외양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강설화는 이윤상의 손을 잡고 말없이 그 헛간으로 들어가 지푸라기 위에 이불 한 채를 깔았습니다. 이윤상이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헛간 구석을 두리번거리며 강설화의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으나 강설화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괜찮다는 듯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안방의 새 주인이 된 월선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입방을 결사반대했던 시부모에게 앙심을 품은 월선이 가장 먼저 한 짓은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의 밥상을 완전히 갈아치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올려 자기 밥상은 차리면서도 두 노인에게는 쉰내가 코를 찌르는 누런 죽을 뚝배기째 마루 밑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그 죽을 한 숟갈 떠보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고 이봉구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먹는 것이냐. 돼지도 코를 돌리겠구나. 그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는지 월선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두 노인을 내려다보며 비죽 웃었습니다. 싫으시면 굶으시든가요. 아직 배가 덜 고프신가 보네요. 자기가 번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안방을 꿰차자마자 집안의 살림권까지 쥐락펴락하니 이봉구 대감이 분을 사귀지 못해 지팡이를 부르르 떨었지만 아들 이선도가 월선 편에 붙어 있으니 감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월선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지요. 강설아가 산속의 벌통을 살피러 간 어느 낮의 일이었습니다. 이윤상이 혼자 마당 한편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적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낮술을 마시던 월선이 마루로 나오더니 아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월선은 사뿐히 다가가 이윤상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켜 세우더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8살 아이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으나 월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밥그릇을 집어들어 마당 흙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보리밥이 흙먼지와 뒤섞여 뒹굴었고 이윤상은 터진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울지 않고 이를 악물며 월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겨우 8살인 아이가 말입니다. 해질 무렵 산에서 돌아온 강설아가 헛간 앞에서 이윤상을 발견했을 때 아이의 왼쪽 뺨은 손바닥 자국 그대로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관자놀이가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강설아는 그 거구의 몸을 일으켜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월선이 이선도의 무릎에 기대앉아 포도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 얼굴에 손을 댄 것이 당신이요. 강설아가 문턱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자 나무가 삐걱거릴 정도로 소리가 났지만 월선은 포도알을 입에 넣으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선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설아의 멱살을 잡아채더니 마루 아래로 발길질을 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 잡것이 내 비단 치마에 흙을 묻혔는데 맞아야 싸지 않겠소.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대드느냐. 강설아가 마당 흙바닥에 쓰러져 팔꿈치가 까지고 피가 흘러나왔으나 그녀의 눈은 이선도가 아니라 안방에서 비죽 웃고 있는 월선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핏줄도 아닌 아이를 때리고 밥을 엎어버린 것도 모자라 저 여자가 지금 웃고 있다는 사실이 강설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윤상이 헛간 집더미 위에서 잠든 뒤 강설아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설아는 소리 없이 헛간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넓은 어깨가 달빛을 가리며 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설아가 뒷산에서 찾은 것은 야생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특이한 약초였습니다. 보통의 양봉꾼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못할 희귀한 풀이었으나 이 약초의 진액을 짜서 어딘가에 바르면 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며
공격한다는 사실을 강설화는 오랜 세월 벌을 치며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강설화는 그 약초를 한 알음 꺾어다가 돌절구에 넣고 진한 초록색 즙을 짜냈습니다. 새벽녘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에 강설화는 소리 없이 안방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코를 크게 골며 단잠에 빠진 월선의 비단 저고리와 화려한 치마, 밑단, 그리고 안방의 문풍지와 창호지 틈새마다 강설화는 준비해 온 약초 진액을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발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선도의 도포 소매에도 슬쩍 한 줄을 그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발라놓고 보니 색도 없고 냄새도 거의 없어 코앞에 들이대어도 모를 지경이었으나 수십 리 밖에서도 냄새를 잡아내는 벌의 더듬이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설화는 동이특이 무섭게 뒷산에서 맹독을 품은 야생 벌통 하나를 양손에 묵직하게 들고 내려왔습니다. 벌통 안에서는 수백 마리의 벌이 웅웅거리며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설화는 마당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안방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마침 아침 해가 안방 처마 위로 비스듬히 걸리던 찰나였습니다. 강설화는 벌통 뚜껑을 단숨에 열어젖히며 안방 마루 위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벌통이 마루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수백 마리의 성난 야생벌이 검은 구름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벌떼는 공중에서 크게 한 바퀴 소용돌이를 그리더니 이내 약초 냄새를 정확히 포착하고는 안방문을 향해 화살처럼 쇄도했습니다. 안방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온 것은 그로부터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안을 뒹굴며 악을 썼고 이선도는 도포 소매에 달라붙은 벌들을 털어내려 허공에 양팔을 휘저어댔는데 그 꼴이 마치 닭이 날갯짓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월선이 비단 저고리가 반쯤 찢겨나간 몰골로 마루에서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선도 역시 그 뒤를 따라 뛰어나오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벌들은 집요하게 약초 냄새를 쫓아 월선의 얼굴과 목덜미에 무섭게 달라붙었고 그녀의 화려하던 안색은 순식간에 수박만큼 크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두덩이 심하게 부어올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월선은 마당 장독대에 이마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에 장독 뚜껑이 깨지며 누런 된장이 월선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된장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벌들이 계속해서 달려드니 월선은 마당 위를 구르며 진흙과 된장 그리고 벌침 자국으로 처참하게 뒤섞였습니다. 이선도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포가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우물가에 머리를 박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마당 저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설화의 입꼬리가 천천히 위를 향했습니다. 시부모에게 찬밥을 던져주던 그 손이 어린 이윤상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던 그 손이 벌침에 찔려 돼지 족발처럼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강설화는 두 팔짱을 낀 채 유유히 감상했습니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은 건너방 문틈으로 이 소동을 엿보다가 너무 놀라 급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구경하던 팔봉과 무례배들이 웅성거렸으나 강설화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벌떼가 기세를 다하고 흩어진 뒤 마당 한가운데에는 얼굴이 원래보다 3배는 커진 월선이 이윤상의 위로 엎드린 채 끙끙거리고 있었고 이선도는 우물 옆에 주저앉아 양손 등을 살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강설화는 연신 손을 호호 불며 코를 벌름거리는 이선도와 월선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을 뒤로하고 그녀는 헛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헛간 안에는 이윤상이 새벽에 미리 챙겨둔 보찜 앞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더니 작은 고사리 손으로 보찜끈 한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보찜을 어깨에 매는 아이의 어조는 제법 씩씩했습니다. 강설화는 그런 아들의 작은 어깨를 한번 꾹 쥐어준 뒤 아이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강설화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월선의 신음과 이선도의 앓는 소리가 뒤엉켜 들려왔으나 강설화는 거대한 등판으로 그 모든 소란을 지워버린 채 이윤상의 손을 꼭 쥐고 먼지 있는 길 위를 한 발 걸어 나갔습니다. 빈손으로 대문을 나선 모자는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나절을 쉬지 않고 걸어 경상도의 험한 산줄기 하나를 넘었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야 이웃 고을 끝자락에 위치한 황량한 돌산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회색빛 바위산은 고을 사람들이 돌무덤이라 부르며 외면하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강설화가 이윤상을 등에 업고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마침 장터에서 돌아오던 보부상 무리가 발길을 멈추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체구의 여인이 아이를 하나 업고 험한 산을 오르는 광경이 그들의 눈에는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보부상 하나가 옆 사람의 팔꿈치를 쿡 찌르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복의 저 여인은 보름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네. 저 돌바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먹고 살겠는가? 라는 비아냥이 산바람을 타고 강설화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 업힌 이윤상은 어머니의 목덜미에 볼을 대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아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먼 길을 걸어왔으니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강설화는 바위 위에 이윤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바위와 자갈밭 사이에 야생 산딸기, 덩굴이 몇 줄기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가시에 손등이 긁히는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기를 한 움큼 따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시냐며 입가에 붉은 즙을 묻힌 채 물어보는 아들의 모습에 강설화는 자신의 배를 툭툭 두드리며 짐짓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뱃살이 이렇게 두둑하니 며칠은 굶어도 끄떡없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 말에 이윤상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강설화는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사흘째 배를 태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진짜 고통은 밤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골짜기마다 날카로운 칼바람이 들이닥쳤고 얇은 옷 한 겹으로 버티던 이윤상이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설화는 서둘러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들을 감싸 안았으나 매서운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윤상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고 어둠 속에서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설화는 아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려보냈습니다. 그 눈물이 아이의 차가운 이마 위로 뚝뚝 떨어지자 강설화는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확 들어 올렸습니다. 강설화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상을 바위 그늘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에서 강설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산비탈에 박힌 집채만 한 바위를 맨손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그 거대한 바위를 향해 강설화는 어깨를 들이밀었습니다. 두 다리로 땅을 파헤치며
온 힘을 다해 밀어붙이자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둔탁한 소음을 내며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빠져나간 자리에 평평한 흙바닥이 드러났으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위와 세 번째 바위를 연달아 밀어내며 자리를 넓히는 강설화의 팔뚝에는 핏줄이 붉게 붉어져 나왔고 손톱이 깨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문 채 밤새도록 바위를 굴려 털을 닦았습니다. 털을 닦은 강설화는 곧장 산속을 누비며 갯덩굴과 나뭇가지를 베어와 엮기 시작했습니다. 억센 펜덩굴을 이로 물어끊고 나뭇가지를 무릎으로 꺾어 뼈대를 세운 뒤 풀과 흙을 반죽해 벽을 발랐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잠에서 깬 이윤상이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매서운 바람을 막아줄 번듯한 움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강설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움막 앞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윤상은 움막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집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해요. 강설화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콧등에 옅은 주름을 잡아 보이며 웃었습니다. 움막 한 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에 강설화는 척박한 돌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유일하게 가진 기술에 다시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생벌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지형이 험준한 돌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벌통을 놓으려면 벌들이 꿀을 모을 꽃이 있어야 하는데 자갈과 바위뿐인 이 산에서 꽃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강설화는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바위 틈새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흘을 헤맨 끝에 그녀는 절벽 중턱의 좁은 바위 틈새에서 진귀한 토종 약초꽃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을 수 없는 아찔한 절벽이었기에 지금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초의 진액을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꿀이라면 예사꿀과는 차원이 다른 약효를 지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설화는 그 절벽을 맨몸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표면을 손톱으로 긁어가며 발가락 끝으로 틈새를 더듬었고 탯덩굴을 허리에 감아 몸을 고정하며 한 뼘씩 기어 올랐습니다. 중간에 발을 헛디뎌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순간도 있었고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배가 긁혀 저고리가 찢어지고 살가죽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설화는 멈추지 않고 위로 향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 흘러도 아들 이윤상이 굶지 않을 내일을 생각하며 기어코 벽을 탔습니다. 절벽 중턱에 벌통을 걸어놓은 강설화는 그때부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절벽을 오르며 벌통을 살폈고 꿀이 차오르면 그것을 짜서 내려오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바닥에 새로운 벌침, 자국이 돋아나도 강설화는 그것을 차가운 샘물에 씻어내며 다시 험준한 절벽의 벌통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 이윤상의 끼니를 한 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제 몫으로 거둔 산나물마저 아이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버티는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기백이 서려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돌산에서 생활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강설화가 정성으로 돌본 벌통에서 마침내 첫 번째 꿀이 제대로 수확되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피어난 기이한 약초꽃들의 진액을 듬뿍 머금은 그 꿀은 빛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한 벌꿀의 투명한 노란빛 대신 깊은 가을 산의 색을 닮은 진한 호박색 윤기가 흘렀고 항아리 뚜껑을 열면 코끝을 타고 들어오는 그 향기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는 신묘한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설화는 그 귀한 꿀을 항아리에 조심스레 담아 고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허나 돌산에서 내려온 거구의 여인이 파는 물건을 보고 사람들은 정체 모를 수상한 꼴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 아무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장터를 지나던 백발의 한 의원 영감이 그윽한 향에 이끌려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의원은 항아리를 살피더니 손가락 끝으로 꿀 한 방울을 찍어 혀에 올렸고 이내 두 눈을 크게 뜨며 강설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꿀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묻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는 귀한 약재로서도 충분할 보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원이 강설화의 꿀을 사다가 중병을 앓는 이들에게 처방하자 이지 않던 기침이 잦아들고 죽어가던 기운이 되살아난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진 명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인근 고을에서까지 강설화의 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설화의 삶이 단번에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통을 더 늘리기 위해 험한 산을 뒤져 새 벌떼를 직접 잡아와야 했고 약초 군락을 일구려 절벽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깨부수며 흙을 실어 날랐습니다. 장터까지 무거운 꿀 항아리를 짊어지고 산길을 2시즌 넘게 걷는 고행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탈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음에도 그녀는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벌통에 올라갔습니다. 장마가 쏟아져 막사가 물에 잠길 때면 이윤상을 품에 안고 빗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설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 여인이 며칠 못 가 곧 굶어 죽을 것이라며 수군거렸으나 계절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산을 오르내리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두부를 파는 안악은 옆집 안악의 소매를 붙들며 저 돌산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맨손으로 바위를 굴려 거처를 지었다는 전설 같은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그 소문이 돌 무렵 이선도의 집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림을 도맡던 강설화가 떠나자마자 넉넉하던 벌꿀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마시며 기방을 드나들던 이선도는 갑자기 돈줄이 말라버리자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첩으로 들어앉은 월서는 벌에 쏘여 부어올랐던 얼굴이 가라앉기 무섭게 비단 치마를 사오라거나 은비녀를 해달라며 매일같이 새로운 사치를 부렸습니다. 이선도가 돈이 없다며 난처해하면 월서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니 이선도는 어금니를 갈며 결국 늙은 부모인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봉구 대감이 대청마루에서 지팡이를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돈이 어디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줄 아느냐. 귀한 며느리를 제 발로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누구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게야. 아버지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이선도는 잠시 주춤하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 문틈 사이로 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서방님, 오늘 안으로 돈을 구해오지 못하시면 저 당장 이 집에서 나갈 줄 아세요. 그 서늘한 한마디에 이선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결국 이선도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논 한마지기를 헐값에 팔아치워 월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마지기가 두마지기가 되고 두마지기가 성마지기가 되더니 기름진 땅들이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선도는 월선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고 남은 푼돈조차 노름판에서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은
온기 하나 없는 찬방에 갇혀 월선이 마루 밑으로 밀어 넣어주는 찬밥 덩어리로 간신히 명주를 잇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산 꼭대기에서 강설화가 절벽을 오르내리며 피땀 어린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 이씨 집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가산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설화가 없는 이씨 가문이란 곳간의 쥐구멍을 막을 손길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돌산 자락의 허름한 움막에서는 이윤상이 나뭇가지를 손에 쥐고 흙바닥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내려와 땀에 젖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설아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서당에 보내리라. 반드시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7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강설화의 돌산은 진정 딴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척박한 회색빛 바위산이 이제는 영남 지방을 넘어 조선 팔도의 소문이 자자한 거대한 약초, 양봉장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절벽 중턱의 좁은 바위 틈바구니에서 시작된 약초꽃 군락은 강설화의 지극한 손길을 거치며 산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약초 향기를 따라 벌통은 10개에서 20개로 다시 100개로 불어났고 산비탈 곳곳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강설화가 7년 동안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절벽 바위를 맨손으로 깨어 길을 내고 산 아래 개울에서 물을 길어 올려 약초밭을 일구었으며 한겨울에도 벌통이 얼지 않도록 뎁짚으로 하나하나 감싸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손바닥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 거친 손끝에서 빚어낸 황금빛 꿀은 해가 갈수록 그 맛과 향이 깊고 진해졌습니다. 강설화가 거둔 꿀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경상도 가명의 관리가 직접 돌산까지 찾아와 맛을 본 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약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관리가 한양으로 돌아가 소문을 퍼뜨리자 조정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까지 돌산 꿀을 구해오라는 엄명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죽어가는 병자가 강설화의 꿀을 석 숟가락 얻어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느니, 기력이 다한 노인이 이 꿀을 먹고 10년은 젊어졌다느니 하는 일화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한양의 권세가들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줄을 지어 서서 금화와 수십냥의 돈을 내밀며 꿀 한 항아리만이라도 팔아달라고 간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돈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설화는 그 재물을 모아 예전의 초라한 움막을 헐어내고 돌산 자락 아래에 웅장한 기와집을 새로 올렸습니다. 예사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듬어 대들보를 세우고 마당 전체에는 매끄러운 돌을 깔아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배려했습니다. 고가는 세 채나 달아내어 쌀가마와 꿀 항아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일꾼을 부리며 저잣거리에는 꿀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까지 냈으니 고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돌산댁이라 부르지 못하고 강대인이라 칭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비둔하다며 손가락질 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 거상의 위엄이 서렸습니다. 강설화가 시장을 지나칠 때면 장사꾼들이 다투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처음 돌산에 자리를 잡았을 때 보름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비웃던 보부상들도 이제는 강대인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꿀 한 통만 떼어달라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설화가 이처럼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가슴 깊이 새겨둔 단 하나의 염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들 이윤상의 배움이었습니다.
강설화는 꿀장사로 첫 목돈이 손에 쥐어지자마자 고을에서 으뜸 가는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 앞에 귀한 꿀 한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훈장 선생님, 제 아들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글을 익히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도와주십시오. 훈장이 이윤상을 며칠 가르쳐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다시 강설화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를 일러주면 열을 깨치는 기재이니 내 평생 이런 수재는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강설화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겠습니까? 7년 전 차가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끄적이던 어린애가 어느덧 사서삼경을 유창하게 외우고 붓을 들면 문장의 깊이가 남다른 대견한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15살이 된 이윤상은 키가 훌쩍 자라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어머니를 닮아 체격이 건실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수많은 서책을 섭렵한 선비 특유의 깊고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윤상은 서당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머니 앞에 앉아 그날 배운 도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윤상이 대청마루에서 책을 덮고 강설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강설화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라니 네가 정말로 가겠느냐? 이윤상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두 손을 정중히 모으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험한 절벽에서 벌에 쏘여가며 번 돈으로 저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어찌 글만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번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강설화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헛간 집더미 속에서 굶주림에 떨던 아이가 어느새 과거를 논하는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니 코끝이 찡하게 시려왔습니다. 강설화는 다시 꿀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바위산 위에서 강설화와 그 아들이 이토록 승승장구하는 동안 이선도의 집안이 어떠했는지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설화가 떠난 후 벌꿀이라는 든든한 돈줄이 마르자 이씨 가문은 월선의 끝없는 사치와 이선도의 노름벽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선도가 논밭을 처분하는 기세는 흡사 불길이 마른 풀을 사르는 듯 빨랐습니다. 문전 옥다멸 맞이기가 단 3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더니 5년째에는 집 뒤의 작은 터전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월선의 요구는 그칠 줄 몰랐고 이선도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지막 보루였던 집문서까지 노름판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이선도의 소매자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선도가 기운 없이 대문을 들어서자 안방에서 얼굴에 분을 바르던 월선이 나긋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오늘 밤 예쁜 놀이개 하나 사주실 거지요. 이선도는 문턱에 기댄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의 초라한 안색을 살피던 월선은 손에 쥐었던 분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말의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이선도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그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이선도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이 월선은 소리 없이 일어나 그의 허리춤에서 마지막 남은 푼돈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씨 부인의 장롱을 뒤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까지 꺼내 쪽진 머리에 꽂았습니다. 월선은 신발조차 소리내지 않게 들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뒷담을 넘었으며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보고 들어온 여자였으니 미천이 바닥나자마자 미련 없이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문을 부수며 들이닥친 것은 빚쟁이 무리였습니다. 이선도가 노름판에서
진빚과 월선의 사치로 외상값을 긁어다 쓴 온갖 채무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두루마리를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선도는 들어라. 갚아야 할 빚이 쌀 500석이다. 오늘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집의 세간살이를 몽땅 뜯어가겠다. 이선도가 맨발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열흘만 시간을 달라며 사정했지만 빚쟁이들은 코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밥상은 쪼개졌으며 가마솥까지 깨졌습니다. 집안 살림이라 할 만한 것은 숟가락 하나까지 마당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봉구 대감이 찬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3대를 내려온 가문의 세간에 손을 대다니. 그러자 빚쟁이 하나가 대감의 지팡이를 빼앗아 마당 저편으로 던져버리며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저 못난 아들놈이나 탓하시오. 우리는 빚을 받으러 온 것뿐이니. 정씨 부인은 방구석에서 텅 빈 장롱 자리를 더듬으며 옥비녀를 찾았지만 이미 월선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를 만지작거리던 부인은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세간을 모두 실어 가버린 뒤 텅 빈 마당에는 이선도와 두 노인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지붕 위에서는 기와 한 장이 바람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이선도는 속옷 바람으로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봉구 대감은 부러진 지팡이 토막을 주워 짚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정씨 부인이 남편의 등을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는데 세 사람 모두 맨발에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한때 경상도에서 손꼽히던 이씨 가문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뒤로 텅 빈 대저택에는 찬바람만이 매섭게 몰아쳤고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그 꼴을 지켜보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모질고 매서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이선도와 두 노인은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몰골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경상도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이선도는 때가 시커멓게 찌든 속옷 바람에 깡통 하나를 앞에 놓고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은 남의 집 처마 밑에 나란히 웅크려 찬바람을 피하며 입김으로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선도라는 자가 반성이라는 것을 했겠습니까? 이 자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회로 같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이선도의 눈알은 쉴 새 없이 굴러갔고 귀는 장터에 떠도는 온갖 소문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선도가 장터 귀퉁이에서 깡통을 흔들다가 옆에서 떡을 파는 아낙 둘이 수다를 떠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강대인이라 불리는 여자 거상이 있는데 꿀 장사로 쌓은 재산이 산더미 같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강대인이 체구가 어찌나 큰지 장정 10명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인데 벌꿀 하나로 한양 대감들까지 줄을 선다니 대단한 여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리에 이선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체구가 크고 벌꿀 장사를 하는 여자 거상이라니 이선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웃 고을까지 걸어간 이선도가 장터 어귀에서 사람들 틈에 몸을 숨기고 강대인의 전포를 엿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전포 앞에서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구의 여인을 보자마자 이선도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멸시하고 헛간으로 내쫓으며 발로 걷어찼던 그 강설아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순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섰겠지만 이선도는 달랐습니다. 이자의 눈에 비친 것은 강설아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쌓아 올린 막대한 재산이었고 그 재산 옆에 서 있는 훤칠한 청년 이윤상이었습니다. 이선도의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이선도가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으로 꾸민 궁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은 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선도는 고을에서 잔악하기로 이름난 고리대금업자 3명을 찾아갔습니다. 이 대금업자들은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가족들을 밧줄로 묶어 노비로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선도는 그런 자들 앞에 태연하게 앉아 가슴을 펴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웃 고을의 천하거상 강설아 대인을 아느냐고 물으며 그 강설아의 하나뿐인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신의 친아들 이윤상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대금업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이선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선도가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아들이 어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천지의 이치가 아니겠느냐며 아들의 것이 곧 아비의 것이니 자신의 담보는 강설화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윤상이 실제로 이선도의 호적에 올라 있었기에 대금업자들은 강설화의 명성과 재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도가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강설화의 재산은 강설화의 것이지 이선도의 것이 아님에도 핏줄을 빌미 삼아 남의 재산을 자기 담보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대금업자들은 강설화의 명성만 믿고 이선도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을 내주었습니다. 이선도의 손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돈이 쥐어지자 이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반성이나 부모 봉양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선도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해입고 갓을 새로 사서 쓰며 양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데려온 것도 효심이 아니라 순전히 체면칠에 불과했습니다. 정씨 부인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입히고는 매일 밤 최고급 기방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선도는 기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기생월선을 비롯한 여인들을 양옆에 끼고 앉아 술잔을 비우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술값은 전부 내가 낼 것이며 이선도가 누구냐 하면 천하거상 강설화의 남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방의 기생들이 박수를 치며 아양을 떨었고 동석한 팔봉과 무례배들이 이선도의 잔에 술을 따르며 아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선도는 그 분위기에 취해 밤마다 금화를 물쓰듯 뿌렸고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은 따뜻한 방에서 고깃국을 떠먹으며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안도했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선도의 호화 생활은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석 달을 넘겼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이선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윤상이 강설화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것으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남의 재산으로 빚을 갚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꾼의 전형이었는데 이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사기란 없는 법입니다. 약속한 상환일이 다가오자 대금업자들이 이선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습니다.
이 도령 약속한 날이 내일이니 준비는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이선도가 열흘만 더 달라 하고 열흘이 지나자 또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다시 한 달을 청하며 이선도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금업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대금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선도가 담보라고 장담했던 강설화의 재산에서 직접 빚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술이 덜 깬 채 비틀거리며 나오던 이선도의 앞을 대금업자 셋과 그 뒤로 줄지어 선 험상해진 무렵의 10명이 가로막았습니다. 대금업자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이선도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선도 내 놈이 강설화의 재산이 담보라고 했지. 좋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저택으로 가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이선도가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지만 무렵의 둘이 이선도의 양팔을 잡아 비틀며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이 숙소에서 뛰어나와 우리 아들을 놓으라며 울부짖었지만 무렵의 하나가 두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 길바닥에 나뒹굴게 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무렵애들이 노인들까지 밧줄로 묶어 함께 끌고 갔습니다. 대금업자 무리는 이선도와 두 노인을 앞세우고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강설화의 저택이 있는 마을 어귀에 접어들자 이선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멀리 강설화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마침 강설화가 매달 한 차례씩 베푸는 구휼 배식이 한창이었고 가난한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서서 쌀죽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금업자 우두머리가 이선도의 등짝을 세게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내 마누라가 있지 않느냐. 어서 가서 빚을 갚으라 해라. 이선도가 비틀거리며 배식줄 사이를 뚫고 들어갔고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이 밧줄에 묶인 채 무렵애들에게 끌려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배식을 받으러 온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고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이선도와 대금업자 무리를 향했습니다. 저택 대청 위에서 배식을 지휘하던 하인이 이 소란을 발견하고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대청 위로 한 사람의 당당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강설화가 대청 위에서 마당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7년 전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잠들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고을 최고의 거상 강설화였습니다. 강설화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비틀거리는 이선도의 얼굴 위에 멈추었고 그 뒤로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온 두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금업자 우두머리가 마당에서 고개를 번쩍 들며 대청을 향해 외쳤습니다. 강설화, 당신 남편이라는 자가 당신 재산을 담보로 우리에게 거금을 빌려갔소. 그 빚을 당신이 갚아주시겠소. 강설화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선도가 고개를 들어 강설화와 눈이 마주친 그 찰나 마당을 메운 수백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공기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당 한복판에 선 이선도는 돌연 고개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평범한 이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고 기어나갔을 상황이었으나 이자는 달랐습니다. 이선도는 대청 위에 강설화를 노려보며 제 가슴을 쾅쾅 두드리더니 목청이 터져라고 함을 질러댔습니다. 야, 내가 내 남편이다. 남편이 빚에 쪼들려 이 지경이 되었는데 마누라가 되어서 이 꼴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당장 저 빚쟁이 놈들의 빚을 갚아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외침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이선도의 패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치켜들어 대청 위를 가리키며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임을 자처하고 아내의 재산 또한 응당 남편의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그 아나무인한 태도는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대금업자 우두머리 또한 이선도의 뒤에서 비죽이 걸어 나오며 번들거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비의 빚은 자식이 갚고 남편의 채무는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소. 마침 여기 이선도의 친아들이 저 위에 서 있지 않소. 대금업자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강설아의 곁을 지키던 15살 소년 이윤상이 있었습니다. 이윤상은 마당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무언가를 준비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단단한 빛만이 두 눈에 형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강설아가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이 이윤상이 어머니의 소매를 가만히 쥐었다가 놓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청마루 끝에 선 소년의 시선은 마당 아래 이선도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 어린 청년을 주시했습니다. 이윽고 이윤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사내가 나를 제 친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들었소. 순식간에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윤상은 대청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밟고 내려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소. 나는 저 사내의 호적에 엄연히 등재된 아들이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밝힐 사실이 하나 있소. 이선도는 그저 이윤상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핏줄의 굴레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윤상의 다음 한마디는 그 조소 섞인 웃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는 저기 서 계신 어머니 강설아의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오.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선도의 얼굴에서 웃음이 증발했고 대금업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윤상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당당히 걸어나가 이선도와 불과 세 걸음 거리에 멈춰서서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저 사내의 첫 번째 부인이었소. 저 사내가 기방에 미쳐 날뛰는 꼴을 견디다 못한 첫째. 부인이 핏덩이였던 나를 내버려 두고 도망친 것이오.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이윤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소. 이윤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소. 그 뒤에 돈에 팔려 이 집안에 들어온 분이 바로 저기서 계신 내 어머니 강설아요. 내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위해 저 사내에게 모진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시부모에게 소처럼 부려지면서도 기생월선에게 밥그릇이 엎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소. 이윤상의 목소리가 마당 구석구석을 울리자 배식줄에 서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무거운 탄식이 새어나왔소. 이윤상이 이선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발짝 더 다가갔소. 내 어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홀몸으로 돌산에 올라가 맨손으로 바위를 밀어 집을 지었소.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손톱이 다 깨지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내 입에 밥 한 술 더 넣기 위해 이빨을 악물었단 말이오. 자기 몫에 산나물까지 내어주고 사흘을 굶으면서도 배가 부르니 걱정 말라. 웃어 보이던 분이 바로 내 어머니란 말이오. 이윤상이 깊은 숨을 들이켜고 내뱉었소. 그런 어머니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나를 낳아놓고는 기방과 노름에 미쳐 첫째 부인을 내쫓고 둘째 부인의 뼈를 깎아
기생월선에 몸값을 대고 자기 아들의 서당 책감마저 훔쳐간 저 사내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서 아비 행세를 한단 말이오. 이선도의 입술이 달달 떨렸으나 아무런 대꾸도 나오지 않았소. 이윤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새끼를 박았소. 내게 아비는 없소. 나를 낳은 자와 나를 키운 자가 다르다면 나는 오직 나를 키워준 분만을 부모로 섬기겠소. 저 사내가 내 책값을 훔쳐 기방을 드나든 그 순간 이미 부자 간의 천류는 끊어졌으니 저 사기꾼과 나 사이에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런 연관이 없소. 마당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내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것은 탄성이 아니라 울음이었소. 배식줄에 서 있던 늙은 안악은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았고 옆에 서 있던 장정은 고개를 떨구며 코를 훌쩍였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키워낸 강설아의 이야기가 수백 명의 가슴을 뒤흔든 것이었소. 대청마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설아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소. 강설아가 마른 안간을 짚으며 마당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서려 있었소. 대금업자 양반들은 똑똑히 들었겠지. 저 사내와 나는 남남이며 내 아들과 저 사내 사이에는 그 어떤 핏줄의 의무도 없소. 저자가 내 이름과 아들의 핏줄을 팔아 사기를 친 것이니 내게는 푼돈 하나 갚아줄 의무가 없단 말이오. 강설아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르자 대금업자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소. 우두머리가 이선도를 향해 눈에 핏발을 세웠고 양옆의 왈패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짝씩 이선도에게 다가갔소. 이선도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소. 대금업자 우두머리가 이선도의 상투를 거칠게 움켜잡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양옆을 지키던 왈패들이 달려들어 그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차기 시작했소. 이선도가 마당 한복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비명을 질러댔지만 사내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소. 자신들이 빌려준 막대한 거금이 모조리 거짓에 기반한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이성은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었소. 왈패 하나가 이선도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이를 갈았소. 이 사기꾼 놈아, 내 놈이 빌려간 돈을 대체 어찌 갚을 테냐? 정녕 목숨으로라도 갚겠다는 말이냐? 코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은 이선도는 애처롭게 떨었고 옆에서 줄에 묶여있던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이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소. 그러나 왈패들은 노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추호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소. 대금업자 우두머리가 품속에서 구겨진 문서를 꺼내 이선도의 코앞에 들이밀며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선고했소. 이선도 내 놈은 물론이고 저 늙은 부모까지 셋 다 끌고 갈 것이다. 외딴 섬 소금밭에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게 될 터이니 다시는 햇빛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에 이선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소. 외딴 섬 소금밭이라 하면 팔도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소문난 생지옥이었소. 한 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돌아오는 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그곳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짊어지고 날라야 하는 곳이었소. 소금독의 등짝이 절어 살점이 벗겨지고 돌바닥에서 겨우 서너 시간 잠을 청하며 소금에 절인 잡곡죽 한 그릇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무덤이었소. 왈패들이 이선도의 양팔을 밧줄로 꽁꽁 묶고 이봉구 대감과 정씨 부인까지 한 줄로 이어 굴욕적으로 결박했소. 세 사람이 포도청 죄인처럼 밧줄에 엮여 마당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할 때 이선도가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대청마루 위를 올려다보았소. 강설아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그 곁에는 이윤상이 의젓한 자세로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소. 그 차가운 시선을 마주한 이선도의 머릿속에 뒤늦게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소. 헛간 지푸라기 위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이윤상의 등을 토닥이던 아내의 모습과 새벽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꿀을 짜던 헌신적인 뒷모습이 떠올랐소. 발로 걷어차여 마당에 나뒹굴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살피던 강설화의 모습이 비로소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이었소. 이선도는 끌려가며 목이 터지라 외쳤소. 설화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러나 강설화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소.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그저 싸늘하게 지켜볼 뿐이었소. 정씨 부인은 밧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보았고 지팡이도 잃어버린 이봉구 대감은 왈패에게 등을 떠밀리며 대문 밖으로 밀려 나갔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신음은 허공으로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소. 마당에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소. 이선도가 그간 저지른 악행을 속속들이 아는 백성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소. 누군가가 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어 이선도의 등을 향해 내던졌소. 한 사람이 시작하자 10명이 따랐고 10명이 시작하자 100명의 손에서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소. 재물과 돌멩이가 빗발치는 가운데 세 사람은 왈패들에게 끌려 고을 밖으로 비참하게 내몰렸소. 동네 아이들까지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사기꾼이라 손가락질을 해댔고 이선도는 고개를 떨군 채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소. 포구에 도착한 세 사람이 외딴 섬으로 향하는 배에 실리는 순간이었소.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진 이선도가 멀어져 가는 육지를 바라보며 허망하게 주저앉았고 이봉구 대감이 선박 난간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소. 그 며느리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복이었거늘 어찌하여 그때는 몰랐단 말인가. 정씨 부인이 이봉구 대감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고 이선도는 밧줄에 묶인 두 손으로 제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소. 배가 포구를 떠나 거친 파도 위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세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는 바닷바람에 실려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소.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소. 강설화의 양봉장은 조선 팔도를 넘어 중원의 상인들까지 찾아올 만큼 명성을 떨쳤고 강설화는 번 돈의 절반을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참된 거상의 도리를 실천했소. 고을 사람들은 강설화를 강대인이라 부르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으며 강설화가 장터를 지나가면 모든 상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소. 그리고 그해 봄 한양에서 파발마가 달려왔소. 파발마가 강설화의 저택 앞에 말을 세우고 숨을 몰아쉬며 외친 한마디에 온 고을이 뒤집어졌소. 강대인 댁의 도령 이윤상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셨소. 고을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소. 장원 급제라 하면 조선 팔도의 수재들 중에서 으뜸으로 뽑혔다는 뜻이니 돌산 움막에서 나뭇가지로 글자를 끄적이던 아이가 온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은 것이었소. 강설화가 파발마의 전가를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소. 절벽에서 떨어져도 울지 않고 벌에 쏘여도 울지 않으며 발길질을 당해도 울지 않던 강설화가 그날은 소리를 내어 울었소. 보름 뒤 고을 어귀에 어사화를 머리에 꼽고 백마를 탄 청년이 나타났소. 풍악이 울리고 깃발이 펄럭이는 가운데 금이 환영한 이윤상이 백마에서 내려 가장 먼저 걸어간 곳은 저택의 대문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강설화의 앞이었소. 이윤상이 어사화를 벗어
강설화의 양손에 올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소.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소. 강설화가 어사화를 받아든 두 손이 와들와들 떨렸고 이윤상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맞대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소. 모진 고초 속에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강인한 여인이 아들의 이마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는데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7년 동안 이를 악물고 삼켜왔던 모든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소. 고을 백성들이 담장 위와 나뭇가지 위 그리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누군가의 박수가 시작되자 수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소. 100명, 1000명의 백성들이 내지르는 함성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돌산 오막살이에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써 내려가던 어린 소년이 마침내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금이 환영하기까지 그 험난한 세월 동안 강설화가 흘린 피눈물과 땀방울이 어떠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한 박수갈채는 좀처럼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훗날 암행어사가 된 이윤상은 경상도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발길이 닿는 고을마다 탐관오리들의 죄를 엄히 다스렸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윤상의 그 서슬퍼런 강직함과 고든 성품이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윤상은 언제나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돌산에서 맨손으로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던 어머니의 굽은 등덜미를 보며 세상을 배웠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강설화는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돌산의 양봉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꿀과 쌀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으며 그 거구의 몸으로 험한 산길을 쉼없이 오르내리는 모습은 고을 사람들에게 산신령보다도 더 든든하고 따스한 풍경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뚱뚱하다는 조롱을 견디고 짐승처럼 부려지며 헛간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한 여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목숨 바쳐 키워내 장원급제시킨 이 장엄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가슴 절절한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